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합니다.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연준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한 비스포크 가전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탑재로 전기요금을 낮추고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도 줄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를 매번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시연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감기약 수급 대란이 진정됨에 따라 안국약품에 대한 감기약 판매 정지 처분 유예가 언제 종료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시작합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우리 역시 같은 시험대에 놓인 상황이어서 연준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21일에서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외신은 금리 동결 혹은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40.2%,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59.8%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유력했던 0.5%포인트에 대한 예측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현 금융 상황을 고려하면 물가 잡기보다 금융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블룸버그는 미 연준이 캐나다, 영국 등 5개 중앙은행과 달러 스와프를 확대하는 등 달러 유동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슈나 구아 전 연준 직원은 연준이 통화 스와프를 확대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에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새 불안해진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한은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일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당분간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관련된 부실화 우려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부동산 PF 대출을 중심으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미국의 금융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간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하락세를 타지 못하는 근원 물가,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여전히 1.25%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는 한은의 금리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한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탑재로 전기요금을 낮추고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인 가전제품. 건전지가 필요 없는 솔라셀 리모트 기술로 폐기물도 절감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에너지 효율을 대폭 높인 비스포크 가전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입니다.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친환경 실천을 확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항공기 수준의 가공 기술을 적용한 컴프레서, 디지털 AI 인버터 등 핵심 부품 고효율화에 집중했습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효율이 더 높은 모델은 총 57개입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활용해 AI 절약 모드 기능을 사용하면 전력 사용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세탁 시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을 60% 줄일 수 있는 세탁 코스도 추가됐습니다. 냉장고, 청소기의 부품에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폐화망을 이용한 플라스틱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 50%를 재생 레진으로 적용하는 등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로봇이 스스로 전기차 충전을 해주는 기술을 개발해 처음 시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운전자가 차를 세워두기만 하면 알아서 충전해주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전기차가 자율 주차 기능을 활용해 충전 가능 구역에 멈춰섭니다. 로봇은 충전구의 위치와 각도를 계산해 고속 충전을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시연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은 충전구의 덮개를 여는 것부터 충전기 체결, 뒷정리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외팔형 로봇입니다. 주차 위치와 충전구의 형태, 날씨, 케이블의 무게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각종 변수를 빈틈없이 계산할 수 있는 3D 카메라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야외 충전소에서 각종 환경 평가를 거듭하며 다양한 상황에서도 로봇이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이 편의성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향후 자율주차 관제 시스템이나 이동형 레일과 결합한다면 주차된 여러 대의 전기차를 순차적으로 충전하는 등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로봇이 대신한다면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대폭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객들이 자동 충전 로봇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완성도를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지난해 말 챗GPT 등장으로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AI 열풍이 또다시 불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확산과 디지털 전환까지 맞물려 금융권 AI 도입도 빨라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금융부 김미연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간 이 금융권의 최대 화두가 아무래도 디지털 전환이죠. 이를 위해서 금융사들이 인공지능 기술도 많이 도입했을 것 같은데 현황 어떻습니까? 네, 현황에 먼저 앞서서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앵커는 혹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는 편입니까? 아니요, 저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웬만한 단순한 업무, 송금 같은 거는 보통 핸드폰 어플, 금융 어플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그런데요. 네. 이제 이 같은 비대면 거래 추세는 앞으로도 금융권에서 늘어날 거란 게 업계 중론입니다. 예. 오늘 금융감독원이 관련 자료를 내놨는데요. 코로나 이후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최근 5년간 54% 이상 증가했고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금융권에서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런 흐름엔 AI 투입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글로벌 금융기관의 AI 이용률은 78%에 달합니다. 전 세계 기업체의 AI 이용률이 50%인 것과 비교하면 금융권의 AI 활용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 AI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신용정보원은 국내 AI 시장이 2026년까지 매년 40%씩 성장할 걸로 봤는데 같은 기간 국내 금융 AI 시장은 연 38%씩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AI가 앞으로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될 거란 뜻입니다.
예, 지금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금융권은 AI를 주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금융권은 AI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마케팅에서 상품 개발, 신용평가, 리스크 관리, 인사 및 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AI를 이용하는 분야는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입니다. 금융사가 대출을 내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보잖아요. 이 신용도를 사람이 아닌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고 평점화합니다. 예. AI가 비금융 정보까지 다 조합해서 사람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평가하기 때문에 기존 평가 모형으로는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금융 이력 부족자, 즉 신파일러까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중은행 대출 시장의 틈새를 노리고 있는 핀테크나 인터넷 은행들이 이 자체 대한 신용평가 모형에 AI를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은 이상거래 탐지나 자금 세탁 방지 등 리스크 관리에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은행인데요. 국민은행은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서 ATM 기기가 보이스피싱을 감지할 경우 자체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금융권은 각종 서류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등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활용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AI 기술이 더 고도화하면 이 금융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금융사들이 AI를 목적으로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AI 금융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사들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서 고객의 금융정보와 함께 통신이나 부동산 등 비금융 정보를 다 조합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 이는 지난해부터 여러 금융 정보를 모아서 한눈에 보여주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가능해졌는데요. 최근에는 금융 정보 외에 소비자들의 통신, 전자상거래, 부동산 등 비금융 정보를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초거대 AI 기술로 정보 분석과 판단 능력이 더 고도화되면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전반에서 큰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이 데이터 확보가 핵심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보안 사고 가능성 때문에 이 데이터 규제가 생각보다 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한계상 AI 개발과 학습에 필요한 금융 빅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예. 신용정보법에 따라 이종 산업 간 한 번 결합한 데이터는 사용한 뒤에 반드시 파기해야 하고 또 원래 결합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금융정보를 어느 범주까지 학습 데이터로 인정할지도 아직 기준이 모호한데요. 하지만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핵심 원료인 만큼 금융당국도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해야 금융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TF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이 데이터 규제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 비금융 데이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비금융 데이터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고 초거대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비식별 정보의 개방 확대, 핀테크 지원 검토도 함께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권 AI에 대해 김미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혐의 적발에 따라 지난해 판매 정비 처분을 받은 감기약 6종을 지금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감기약 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처분 유예를 허용한 탓인데요. 감기약 수급이 안정된 상황에서 봐주기를 계속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국내 감기약 수급이 일부 안정되면서 안국약품의 감기약 판매 정지 처분이 이뤄지는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안국약품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의약품 총 82개에 대해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으로 감기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기약 6종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처분 유예를 허용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감기약 수급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감기약 중에서 이제 작년에 많이 문제가 됐던 그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부분은 작년 12월 정부의 그 수가 인상도 있었고 또 제약회사들이 그에 부응해서 이제 생산량을 많이 증대했기 때문에 현재 한 3월 달부터는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1만 명을 밑돌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은 예상했던 것보다 1,000만 정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유예할 명분이 사라진 만큼 처분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익 목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한번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판매 정지 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안국약품 판매 정지 처분 재개 계획에 대해 시기 등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국약품은 불법 임상 리베이트 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너가인 어진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쿠팡이 명절 대목을 놓친 제철 농산물을 매입하는 등 농가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빨랐던 올해 설 명절 이후에는 작년 추석보다 매입 규모를 2배로 늘렸는데요. 충주 거점 산지유통센터에 이호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출고를 기다리는 사과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충주 거점 산지 유통센터. 충주 지역 사과 유통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올해는 설 명절이 1월이었던 탓에 2월 사과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쿠팡의 농가 돕기 캠페인 덕분에 사과는 모두 팔렸습니다. 충주 거점 산지 유통센터에서 지난 2월에 판매된 사과는 약 600여 톤인데 이 중 300톤 이상을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농산물 수요가 감소하는 2월에 매입량을 늘린 기업은 쿠팡이 유일합니다. 지금 명절 이후에 작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많은 물량을 매입을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가격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쿠팡의 농산물 대규모 매입은 작년 추석에 이어 2번째입니다. 올해는 전국 11개 산지로 매입 지역을 확대하고 매입 규모는 작년의 2배로 늘렸습니다. 충주 사과농가 650여 곳뿐 아니라 전국 각지 1000여 개 농가에서 농산물을 매입했고 매입한 물량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올해 매입 품목은 딸기, 사과, 토마토, 포도, 배 등이며 김제 딸기와 상주 샤인머스켓은 신선도 관리를 위해 산지 직송으로 배송됩니다. 쿠팡은 앞으로도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랄라블라와 롭스 등 경쟁사들이 모두 철수하며 올리브영이 헬스앤뷰티 시장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올리브영에 투자자들은 올리브영의 상장 시기를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작년 상장 철회를 결정한 올리브영이 올해는 증시 입성에 성공할지 최민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CJ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CJ의 주가는 20% 넘게 뜬 건데요. CJ는 올리브영의 지분 51.1%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증권가에선 올리브영의 꾸준한 실적 상승세가 CJ 주가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올리브영의 작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2조 7,490억 원, 영업이익은 74% 증가한 2,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H&B 시장에서 올리브영 독주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힙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던 랄라블라는 작년 11월 말 전면 철수했고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도 가두점을 모두 철수한 후 일부만 롯데마트 쇼핑숍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강자로 손꼽히는 세포라도 현재 4개의 매장만 남게 됐고 신세계 백화점의 시크루도 점포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경쟁자들이 지금 없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 있고, 이런 올리브영의 실적 향상은 올해도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또한 증권가에선 올리브영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상장 시 경영권 승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올리브영이 상장하는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오너 일가의 지분을 매각해 경영 승계 자금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영은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올해 만약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경영권 승계에 가장 크게 기여할 걸로. 다만 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특별히 정해진 건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컨설팅 전문기업 시어스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미국 휴스톤에 본사를 둔 시어스는 한국 지사 설립과 더불어 북아시아 지역 본부도 한국에도 일본, 중국 등 국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시어스 코리아의 신임 지사장은 IT 업계에서 20여 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조한정 지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조한정 지사장은 지금까지 충분히 관리되지 못했던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가 미래글로벌 톱백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요. 취임 한 달을 맞은 양호봉 총장을 신홍관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월 말로 올해 대입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국 60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이 가운데 80%가 지방대입니다. 전북대도 신입생 충원율 99.8%를 기록해 타 대학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내놨습니다. 유학생, 외국인 우수 유학생을 지금 현재 한 2,000명인데 한 5,000명 수준으로 높여서 전북대학교가 글로벌 유니버시티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외국인 우수 유학생 유치에 두고자 합니다. 양호봉 총장의 글로벌 100대 대학 진입 프로젝트는 구체화됐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나 JBNU 지역 연구소 등을 설립해 도내 14개 시군과 국책 프로젝트도 함께 개발하고 수행하는 등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상생하는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비를 현재 1,500억 원에서 2,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우수기원 확보를 위한 발전기금도 500억 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정했습니다. 여기에 무한경쟁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예를 들어 자연대, 상대 또는 인문사회학과를 주 전공으로 하고 컴퓨터공학, 통계학, 에너지 신산업 등의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융합 전공 정책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융복합 인재를 길러낸다는 구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학 지원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혁신적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대학과 공동 학위제 운영을 위해 현재 국제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67개국 421개 대학과의 학점 교류를 추진하는 등 세계로 향하고 있는 양호봉 총장의 시선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입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첫날인 오늘 등록 지연과 결제 실패 등 각종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애플페이 이용에 필요한 토큰을 발행하는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제주도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충청도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10,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10에서 40mm가 되겠고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충청 이남의 건조함은 조금 해소되겠지만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건조함이 지속되겠습니다. 내일은 포근한 기온이 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로 오늘 아침보다 5도가량 더 높게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도 24도로 높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는 꾸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 아침은 14도로 더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려지겠고 저녁부터 대전과 세종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10도로 시작해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는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강릉과 울진 9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속초 18도입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13도, 부산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전주와 대구 23도입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서해와 남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충청 이남에 내리는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금요일에 다시 제주에 비가 오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남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